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세 모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5월엔 우리 지역 익산에서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던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그리고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이후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부양 의무자 기준과 복지 신청주의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에 맞는 복지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던 만큼 여러 사회 문제를 통해 살펴본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보완책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익산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나 지역에서도 제도 점검과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지역사회와 복지기관이 함께 민간 협업을 구축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전망이 촘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 신청은 여전히 당사자가 알려야 받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늘 생기잖아요. 위기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나눔 곳간이나 함께라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손쉽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많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닿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보완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찾아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북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올렸다는 뉴스를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찾아내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로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현장 인력이 더 늘고 사회 공동체망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들도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혜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양병준 사무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익산시 조나무 복지정책과장,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의 박미곤 생활보장팀장 전화 연결해서 도와 시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교수님. 네네. 참 대한민국이 OECD 10위라고 하는 선진국이라는 네. 이 수치가 이름이 현실에서는 간극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네. 보게 되는데요. 이게 자살률 1위, 뭐 노인 빈곤율 1위,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네. 수치가 항상 우리가 1등이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오늘 말씀 나눠봐야 될 이 과거의 최근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생활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가정에 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심리적 고통이라든지 정말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네, 속에서 조금 더 촘촘하고 전체를 또 가까운 이웃을 살펴야 하는 여러 가지 한 가지로만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들을 하셨지만 2014년에 송파에서 세 모녀가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네. 때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 정도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웃도 모르고 사회제도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그 당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에 가보면 송파는 개발이 돼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뭐 2018년도에 증평모녀 그다음에 이제 봉천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대도시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2023년에 전주에서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졌고 또 그 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바로 얼마 전에 예. 우리 익산에서
그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지면서 더군다나 그가 가슴에 품었던 쪽지 안에 이미 하늘나라로 간 내 딸이 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그 곁에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 이제 복지제도 안에 신청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청을 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우울한 사람은 자살도 하지 못합니다. 약간 우울증이 회복될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번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을 했다가 다시 신청하세요 했을 때 그 분노와 그 상처와 그다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들이 그냥 그곳에서 삶을 포기한 채 가는 건데 이럴 때 우리들이 신청주의를 통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지원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곳에서 탈출할 사다리 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이게 뭐 본론 질문은 아닙니다만 예, 남원에 이제 뭐 부자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녀 중심의 사건이 많아서 이게 예, 특별히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이런 이유가 좀 나왔을까요? 많이 나와 있죠. 아. 왜냐하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혼자 산다고 얘기하면 예. 사회적인 단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해서 혼자 살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제 어떤 최근의 경우는 우리가 이걸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한부모 시설들을 쭉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담일지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출산 시설의 경우에는 19, 20살에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원가족하고는 거의 다 단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 있는 경우들도 원가족하고 단절이 돼 있고 예. 그러면 남자들에 비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경제력인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임신 9개월이 됐는데도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가 친구가 예. 아무래도 너 임신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중독이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산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얘기는 난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절대적 빈곤자들이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하면 어머니는 강하고 예. 예. 어떤 그 생활력이라든지 조금 더 그 남성에 비해서는 예. 생활력 측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더 강해서 더 강하게 사실 것 같은데 이 모녀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예. 여쭤봤는데 그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이제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빈곤의 여성화, 노동의 여성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빈곤에 떨어질 확률들이 매우 그렇군요. 높죠. 예. 훨씬 더. 아울러서 이제 또 경력 단절 여성까지 네, 또 네, 진행이 그렇죠. 되다 보면 더욱 더 어려운 현실. 이제 양병준 국장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 속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민생 경제, 안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물론 네네. 지난 정부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수많은 자영업자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고 폐업하는 또 자영업자들 일자리는 없고 이 어떤 생활고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이예수 교수님 말씀하신 여성분들은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더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거나 경제적 위기가 갑자기 닥쳐올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그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도에 사업을 짓고 폐업한 도내 사업자가
3만 1,000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도 뭐 3만 명 초반대에 있었지만 그때보다 계속 더 이렇게 악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폐업 신고 도내 사업자. 네네네. 우리 도내입니다. 네네, 도내만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통계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 시내 같은 데도 나가보면 1층에 공실률이. 과거에 뭐 공실이 없었던 그런 상가들이 공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지역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뭐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고물가 고금리, 뭐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나 전북 지역은 산업 기반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긴급한 상황을 좀 해소해보자. 물론 임시 방편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구, 뭐 장애인, 뭐 아동, 노인, 그다음에 뭐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폐업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 사실 사회 안전망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쨌든 좀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그 자살 위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현재 상황이나 통계나 수치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그 이웃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나 목소리는 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좀 더욱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적 생활고도 이해가 되고요. 제가 예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은둔 인구, 은둔 청년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은둔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이라든지 이분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생활고, 이중적 생활고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이제 노인은 빈곤율, 또 외로운 뭐 고독, 뭐 여러 가지의 세대에 걸쳐서 요즘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은둔 청년 관련해서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은둔 청년들을 이렇게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복지 제도로 시행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지역 사회로도 확산이 돼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실태 조사도 하고,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그 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사실 참여해서 내가 밖으로 나올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아예 숨어 있는, 그렇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은둔형 그 외톨이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 그 고립사 그 자살률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립사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1인 가구의 증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대도 늘어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뭐 한 3-4배 정도 더 늘어났고 노인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주요 원인이 1인 가구로 지목되고 있는데 특히나 은둔형 그 외톨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본인이 예를 들면 그 심리 정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예를 들면 그 생각했을 때 실행되어지는 그런 확률이 되게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되게 편해지고 최적화돼 있긴 하지만 예. 그에 따른 또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돌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자살률이라든가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사회복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뭐 우리가 꼭 생활고만 있는 분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서희주 교사 이후에 수많은 교사분들의 예, 그동안의 예. 어떤 선택 그 수치를 봐도 놀라웠고요. 예. 여전히 지금도 네. 많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예. 편부 가정에서 자라는 조선 가정, 네, 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위기 가구들 많고 아까 은둔 청년도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 사람이 마음 잡고 살기 어려운 시대, 특히나 요즘 AI가 이제 피지컬 AI까지 나와서 이제 네. 인간의 일자리를 더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린 굉장히 부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OECD 시위인데. 모든 사람들이 부자 나라라고 예. 얘기하고 그런데 자살률의 경우는 선진국이 오히려 더 높기는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을 들죠. 사자 두 마리가 있을 때 이 수컷 사자가 완전히 무기력해 있을 때 뭘 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그 암컷 사자를 위기에 빠뜨리니까 수컷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편안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진 것이 많이 있고 마음의 근육이 매우 약해진 것들이 있고 특별히 또 이 1인 가족으로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내를 책임지고 누구를 돌보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싶으면서 돌봄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돼서 심지어는 집에서도 문 닫고 들어가서 집에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이미 한 10년, 일본에서 한 10년, 15년 전에도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좀 있고 나니까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양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1인 가구가 우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1인 가구도 1,300 가구 이상이 쭉 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거에 굉장히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결정적인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게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조금 싸우다가도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누가 살펴봤을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본다. 그럼 너 좀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옆에 있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본래 사회가 삶의 질을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절대적 빈곤층이 지금 현재 계속 지난 20년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노력들을 보다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정책은 늘 항상 뒤따라가고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보살피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늘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 참 갈수록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관계는 멀어지고 네.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립의 힘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익산의 세모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의료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정책에 굉장히 이렇게 좀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 거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는 만성 질환이 당연하게 많이 있죠. 예. 빈곤층에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제한하고 지정병원을 두고 병원을 옮길 때 의료서를 가져오게 하고 또 투약 일수가 많아지면 초과했다고 하는 거를 관에다 계속 보고하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그런 우울증이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선되거나 회복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예. 익산의 이제 모녀 사건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사람의 본능은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본성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깨졌고 오랜 시간 지속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병규 국장님, 네네. 2004년 송파 세무녀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1년 지났잖아요. 네. 그럼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많이 이제 생겼을 텐데 여전히
어떤 전산 행정이라 그럴까? 시스템 행정?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운 건 아닐까? 물론 행정이 전체를 다 네. 커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 지난 11년의 시간의 변화에 그래도 좀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일까? 그러니까 2014년 송파 세무년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화두가 되면서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위기가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심이 커지면서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공과금 이런 그 21개 기관으로부터 처음에는 한 20몇 개로 시작이 돼 지금은 47개 지표를 받아가지고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시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익산 모녀 같은 경우는 체납 기록이 없어서 시스템에 감지되지 못했고 2014년 송파 세무년 사건 같은 경우도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 때문에 이 수급 자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평소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사각지대나 예비 위기가구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발굴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어쨌든 이것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것은 인력 충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빈곤이나 위기가구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의문이 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 발굴을 해서 사실상 연결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부양 의무자 같은 그런 선정 기준을 문턱을 낮추는 일이 현재로서는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처음에 2015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복지 급여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비수급 빈곤층 이거 보통 한 6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은 어쨌든 문턱을 좀 낮추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부양 의무 기준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거든요. 근데 이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발생되는 그 예를 들면 탈락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정입니다라고 신청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복지 신청주의인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발굴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익산의 두 모녀 사례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글쎄요 이게 뭐 신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는 것 같고 네네. 과거에 벌써 오랜 시간입니다. 제가 진짜 국민학교 시절에 왜 그때는 그런 걸 더 오픈해놓고 뭐 우리가 영세민 지원 지금이야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사자는 어땠을까? 평생 그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의 가정 환경의 경제 활동이 마음대로 안 돼서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이걸 그냥 영세민 식구로 낙인 찍기가 돼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신청주의가 당연히 어떤 행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낙인감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지역사회가 함께 그분들을 돌보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덜 낙인감이 좀 낮았을 것 특히나 같아요. 또 서로가 많이 같이 힘들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 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큰 딸이 이제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의 수급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큰 딸이 결혼해서 이렇게 분리되면 신청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포기했던 거는 아마 그 과정에 상처나 분노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그 제자의 사례이기도 한데 이제 학교에서 얘가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은둔형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은둔형으로 있어서 제가 그 제주도 있고 영리한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찾아가 봤더니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렵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릭에 어머니는 중증의 장애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상담을 쭉 하면서 봤더니 본인이 4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취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소득이 생기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얘가 예. 똑똑한 아이인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도 없고 결국 이 아이의 선택은 지금은 외국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신청하면 되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밀가루 없으면 저기 과자 먹으면 되지.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5살 먹은 애가 그다음에 관에 가서 뭘 신청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데 왜 신청을 안 했어? 왜 신청을 안 하고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저희도 취약계층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본인이 사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동사무소에서 그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들어주고 세심하게 살펴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에도 사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위축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상처받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상황이나 처지를 공감해가면서 예. 살펴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정복지 업무도 많은데 어떻게 찾아가는 발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본 현재 시스템은. 지금도 우리 공공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극단적 선택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1인당 감당해야 될 그 숫자가 엄청나던데요. 참.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위기 시스템 관리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력 보강이나 지원을 어떻게 했냐면 그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인원들 사실 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넣은 건데 예. 사실 그 인원들도 생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일을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분들도 또 행정 업무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는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회 위원들은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주요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예. 자,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현장을 또 직접 발굴해야 되는 숙제까지 하지만 행정의 인력은 또 부족한 상황. 익산이 아주 잘하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시인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이 5월에 발생했습니다. 익산시를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죠. 익산시 복지정책과 조나무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누구보다 많이 놀라셨고 더 많은 걱정과 또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회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예,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익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읍면동대 책임제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더 좀 강화를 하고 좀 달라진 거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가정이 생활 형편이 어떤지 또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시죠? 네, 네. 예. 익산시 그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통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이규가구 3년 집중관리되는 그 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녀 사건이 다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규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기초수급 중지된 세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지가 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일단은 다시 그 수급자 책정이나 이게 필요한 세대들은 공적 자원으로 연계를 하고요. 예.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민간 자원으로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공적 자원, 민간 자원 연결된 세대들은 이제 자원 연결로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나머지 한 700세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뭐 1월, 1개월, 3개월, 뭐 1년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은 저희 뭐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웃의 돌봄단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중지자가 나오면 읍면 동장들을 저희 익산시가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읍면 동장님들이 먼저 방문을 하시고요. 이분들을 또 공적과 민간과 다 연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웃의 돌봄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또 AI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이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신청주의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 두 분의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게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같이 간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솔직히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보통의 일반적 그 행정 업무보다는 조금 더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네.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식은 아닐 것 같고 어떠한 좀 더 다른 어떤 제도가 보완되면 좋을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대안책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 복지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분들도 그 모녀 사건 그 본인들도 이 복지 멤버십 그 알림 서비스가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알림 서비스가 가도 본인의 또 의지가 오거나 이러면 또 이거를 또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 지자체 담당자들한테도 자동으로 이게 알림 서비스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일단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혹시 행정에서 뭐 이런 담당 분야의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력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은 현실이죠?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항상 대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모녀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회복지 공무원은 항상 저희가 정책에 비해서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이제 접하고 즉각적인 판단도 하고 대응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거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신건강 상담기술 교육 등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회 정도 지금 실시를 했고요. 지금 9월 26일에는 그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우 경강님을 초청을 해서 고독사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예.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그로 인해서 더욱더 또 적극적인 행정 또 현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양병리 국장님, 이해숙 교수님, 우리 익산의 사례를 통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의 대안과 현실 속에서의 고민의 흔적이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익산시가 열심히 빠르게 예. 뭐 대응하고 준비하는 건 너무나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뭐 누구를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고 예. 사실 1차적으로는 그 행정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신 분이 행정에 신고가 돼서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제 연결은 사실 알코올 센터로만 연결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살펴보니까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가 거기다 빠져 있는 상태이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 좋지 않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이제 그 아이 취약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까지 사실 살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쨌든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게 담당 실무자가 알고 있는 만큼 연결해 줄 수 있는 건데 1차적인 필요만 해결해줘도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연계가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가정이 겪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각각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지자체가 그런 건 아니겠고 열심히 예. 하겠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사실 받을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더 폭넓게 깊이 있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뭐 익산시가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데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한 지역이 잘하게 되면 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서로 그 정보를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지역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진일보된 복지 제도로 나아간다고 하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한다고 하면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 이 부분을 행정에서의 고민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민간에서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갈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사고는 열려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익산시 행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행정의 영역도 있습니다만 우리 민간단체나 통장, 이장 등 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숙 교수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 다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장제라든지 이웃의 돌봄단,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지금 활용을 해서 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책이 또 필요를 해서요.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연계를 해서 지금 마음의 라면이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신 쪽, 우울증 이런 쪽을 테스트를 해서요.
이제 그 고위험도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전방위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유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우리 익산시의 종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도 접근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네네. 그 이해수 너무 교수님. 많이 애쓰시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청주의가 아닌 우리가 발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분의 경험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고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닿지 않았던 아픔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분들에 관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하시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삶,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에 가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청할 수 있거나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은 이건 중앙정부가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팔로업 기간을 두어서 조금 서서히 소득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한 3년 이렇게 정도는 유예를 두어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안전했을 때 젖을 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모든 건 이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민간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익산 긴급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익산시에서 나눔 마켓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위기 가구라든지 중지 대상 중에서도 좀 보호가 필요한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다음에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도행정의 우리 박미건 생활보장팀장님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 조나무 과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박미건 생활보장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건입니다. 예. 예, 자, 익산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익산의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 개선 약속했고요. 지난달에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형 복지체계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먼저 지난 5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예.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했던 가장 개선안의 핵심은 전북적 복지체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겁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75% 이하 초과 85% 이하 소득 기준을 85%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75% 이하 소득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분들을 이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1인 기준이 839만 2천 원에서 39만 2천 원으로 200만 원에 상향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연간 145가구 이상이 추가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위기가구로 이제 판단이 되면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화제에 맞춰서 그 생계 의료 주거비를 신속하게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박미고 생활보장팀장님을 통해서 도의 전국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기초 생활보장 자격 변동이라든지 급여 중지자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 실시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 6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기 가구가 더 추가로 발견됐다든지 어떤 보완책을 더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요. 예. 저희가 본회 그 14개 시군에서요. 복지공무원 745명을 투입해서 저희가 그 생계 의료기부 중지자 13,193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그 위기징후 가구 346명을 발굴했고 이들에게 총 그 698건의 진영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생계 의료 급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급여 재신청, 인복지 연계 등 공적 급여 508건을 연계했고 공적 급여 지원이 어려운 190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서 위기 상황 해소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러한 전수 조사를 이제 로는 그 매년 1회 정례화하도록 시스템 정비했고요.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위기 공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기가 발생했을 때요.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심사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못한 과부하 상태,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비라든지 재정 지원 강화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헤매다 하고 있는데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복지 시스템은 결국 그 현장에 뛰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그 소우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일단 강화하는 쪽으로 좀 했고요. 저희가 전북 인재개발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교육 직무 교육을 연 3회 105명을 좀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그 4회 400명으로 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 그 대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그 정신적 그 소진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행복 멘토링이라는 그런 또 그 워크숍 교육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현행 이제 100명인데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그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도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문제 역시 저희가 시군과 좀 협력해서 복지 수요 증가에 맞도록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인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생활보장팀장님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현실 측면에서 내용 측면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팀에서 팀장으로 일하시는데 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시나요? 이 업무 관련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그 복지 업무는 계속 보면 약간 확장되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아니면 이제 갈수록 우리 사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부분은 계속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새로운 업무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예. 저희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많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도민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행정의 모습인지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 박미권 생활보장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양병규 사무국장님, 내년 3월 시행을 하네요. 이제 통합돌봄 지원법 이 준비를 위해서 뭐 더 많은 전담 기구도 필요할 것 같고 도차원도 그렇고요. 역시 또 민간이나 지역사회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또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지 네트워크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이제 2024년도 3월에 제정이 되고 2년간의 유예를 두고 이제 2026년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뭐 저희가 계속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그냥 사회복지 예산이 보통 40% 요즘 지자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사회복지 담당 인력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산 규모에 비교해 볼 때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 텐데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예산이 늘어나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돌봄통과 지역법 같은 경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거나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폐지시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들을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지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돌봄통과 지원법까지 왔는데요. 방향을 설정해줬지만 지역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지역사회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행정에서 혼자 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와 간호, 그렇죠. 요양보 이렇게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지자체마다 돌봄 통합 돌봄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분명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물려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예산과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쨌든 지역사회가 그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부 사실 복지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특히나 돌봄 같은 경우는 내 아이나 내 부모가 반드시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게 일부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그 낭비 아니냐 예산을 복지 예산 끝없는 거 막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떤 예방적 투자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사실 일본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저희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예방에 더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인구 소멸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 붕괴가 정말 좀 수치로도 눈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산업 기반이 있는 전북 지역들은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위기가 급격하게 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공부를 잘 늦게 따라가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중에 교사의 힘이 어디가 더 많이 들까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증의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했을 때 이 숫자면 사회복지 공무원 이만큼이고 인력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다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날마다 숫자 갖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으로 사람으로는 그 물길이 닿지 않습니다. 좀 일단 우리가 돈과 인력과 머리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 사회복지 영역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각자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개개인들의 노력, 관심, 주변에 대한 살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나마 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자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 전북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험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